푸틴이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의지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무기도 그의 탱크도 아니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그의 장군들, 그를 둘러싼 충성스러운 군 간부들, 그들이 그와 함께 있는 한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푸틴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가장 신뢰했던 군 간부들에게 배신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크렘린 내부에는 공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크렘린 주변에 경찰과 군대가 증가했습니다. 정보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국방부의 고위 인사들, 차관들, 수십 년간의 신뢰를 쌓아온 인물들이 하나씩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것을 반부패라고 부르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크렘린 내부에서 조용한 내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푸틴 때 자신의 장군들, 그리고 이 내전의 대가는 러시아 자체입니다. 속청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이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쇼이구는 푸틴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으며 단순한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휴가 동반자이자 시베리아에서 함께 캠핑을 했던 신뢰받는 친구였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쇼이구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차관들, 장군들, 관료들은 방위 계약을 통해 부유해졌습니다. 이 집단은 러시아의 국방 예산을 통제했지만 푸틴은 이 집단을 단계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먼저 그는 쇼이구를 국방부에서 제거하고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소프로 교체했습니다. 쇼이구는 안전보장사회 의장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명망에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제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푸틴은 그 일당의 사람들을 하나씩 겨냥하기 시작했고 2025년 11월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FSB는 쇼이구에 대한 암살 시도를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스크바의 트로예크로프스코의 묘지에서 쇼이구가 가족묘를 방문하는 동안 폭발물이 장착된 꽃병이 발견되었습니다. FSB는 이를 우크라이나 정보 작전으로 제시했지만 크렘린의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누가 배후에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카네기의 분석에 따르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심지어 푸틴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며 그 메시지는 크렘린의 모든 엘리트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 집단의 사람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AP 뉴스에 따르면 전 국방부 차관 파벨 포포프는 2026년 4월 10일에 1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쇼이구의 패트리어트 공원에서 2,500만 루블 횡령. 로이터에 따르면 계급 박탈, 국가 훈장 취소. 쇼이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티무르 이바노프, 별도의 13억 루블 뇌물 사건으로 13년형. 군인들이 전선에서 오래된 소총으로 싸우는 동안 이바노프는 모스크바에서 호화롭게 생활했다. 러슬란 찰리코프, 쇼이구의 수십 년간의 신뢰자. 메두자에 따르면 조직 범죄 혐의로 가택 연금 상태에 놓였다. 정권이 마피아 보스처럼 자기 사람을 기소하고 있다. RFE/RL에 따르면 최소한 12명의 고위 장군과 관리들이 조사받고 있으며 모두 쇼이구 시대의 인물들입니다. 쇼이구의 집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안전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푸틴은 왜 이렇게 했을까? 반부패인가? 아니면 훨씬 더 깊은 두려움인가? 크렘린의 공식 답변은 준비되어 있다. 부패와의 싸움.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음흉하다. 리들의 분석에 따르면 푸틴의 진짜 두려움은 부패가 아니라 바로 파벌 형성이다. 이 사람들은 국방 예산에서 독립적인 충성 체계를 구축했으며 러시아의 시스템에서는 독립적인 충성을 가진 클랜이 적절한 순간에 대안적인 권력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푸틴은 이전에 이 영화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2023년 바그너 반란 동안 프리고진은 공개적으로 쇼이구를 겨냥했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프리고진은 몇 달 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제 쇼이구의 전체 서클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 푸틴의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푸틴의 전략은 고전적인 전략사에서 나옵니다. 경쟁자를 죽이는 대신 그를 사막에 홀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세요. 그 남자를 고립되고 무력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연방보안국은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유유럽방송에 따르면 정보기관들은 전선 실패를 군사 지도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영리해 보이지만
이 움직임에는 대가가 있으며 그 대가는 푸틴 자신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경고를 바랍니다. 자신의 장군들을 숙청하여 강해진 독재자는 없었습니다. 스탈린도 시도했다. 그는 군대를 너무 약화시켜 히틀러와의 첫 해를 거의 잃을 뻔했다. 사담도 시도했다. 2003년까지 그를 방어할 충성스러운 장군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푸틴은 이제 같은 시나리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웨어 온 더 록스에 따르면 숙청된 모든 장군은 푸틴주의의 원을 좁힙니다. 숙청된 사람은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복수를 추구하고 정보를 유출하거나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떨어진 모든 이름은 잠재적인 숨겨진 적입니다. 푸틴의 권력은 항상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들을 하나씩 제거하면 남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고립된 지도자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포린 어페어스에 따르면 러시아 장군들은 이제 주도권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쇼이구의 사례는 성공조차도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당신의 차례가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운영되는 군대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군대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위험은 군사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국방 예산이 연방 예산의 40%에 도달했습니다. 전쟁 경제가 나라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전선으로 가거나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푸틴의 가장 충성스러운 기반인 농촌 러시아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푸틴은 역설에 갇혀 있습니다. 숙청하지 않으면 파벌이 성장합니다. 그는 통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숙청하면 군대가 얼어붙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전쟁을 멈추면 패배를 인정하는 셈이다. 그는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세 방향 모든 문이 닫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은 점점 좁아진다. 푸틴은 단지 장군들을 숙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러시아 전역에 두려움의 제국을 짜고 있으며 그것은 날마다 더 두껍고 숨막히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모스크바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중단되었습니다. 크렘린 주변의 보안 병력이 증가했습니다. 정권이 정보 흐름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차단하며 그 차단 자체가 공황의 신호입니다. 젊은 세대는 침묵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영상에 따르면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더 이상 푸틴의 낙원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 니그마 툴리는 이 분위기를 요약하며 같은 접근 방식으로 같은 사람들을 25년 동안 붙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레미슬로 사건은 정권의 심리를 드러냅니다. 수년간 크렘린 지지자로서 야당을 겨냥하고 나발니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돌아서서 푸틴을 전범이자 불법 대통령이라고 선언하고 정권을 5가지 점에서 비판하며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NBA도 우회에 따르면 다음 날 저녁 그는 소련 시대의 처벌적 정신의학과 관련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제3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레미슬로의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바는 엄청나다. 불만이 시스템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과도 정치가들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에 푸틴은 과도 정치가들에게 자발적인 기부를 요구했습니다. 케리모프와 데리파스카는 서약을 강요받았습니다. 방위 계약을 통해 연결된 사업 인물들이 직접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모두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카네기의 분석에 따르면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받아들여졌지만 이 메시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복종, 장기적으로는 숨겨진 적대감. 그리고 여기서 전쟁의 가장 위험한 역학이 시작됩니다. 악순환입니다. 크렘린 내부의 위기와 전선의 위기가 서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푸틴은 전선 실패의 책임을 물어 장군들을 숙청하지만 숙청된 장군은 그를 대신하는 지휘관을 두렵게 만듭니다. 책텀 하우스의 분석에 따르면 FSB는 수년간 군 장성들에 대한 코프로마트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왔으며 그 자료가 이제 숙청 과정에서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휘관은 자신의 뒤에 파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파일이 있는 지휘관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주도권을 보이지 않으며 대담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결과는 전선의 지휘가 얼어붙습니다. 군사 전문가 평가에 기반한 NBWA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는 대규모 공세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푸틴은 2026년에 40만 9천 명의 신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선 손실률이 모집률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6년 1분기에 러시아는 8만 명의 군인을 모집했지만 9만 명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자의 96%는 이제 포병이나 보병이 아닌 드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망 지형은 러시아가 보내는 모든 군인을 전선에 도달하기 전에 지우고 있습니다. 적을 보지 않고 군대가 녹아내린다면 장군을 숙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지휘관이 아닙니다. 문제는 전쟁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전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악순환을 보고 이를 이용합니다. 2026년 1월에 남부 전선에서 신속한 방역을 시작하여 약 48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습니다. 이는 2년 만에 가장 큰 영토적 성과입니다.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숙청 혼란에 빠져 지휘 체계가 마비되고 장군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크라이나가 공격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숙청의 물결은 러시아 엘리트 계층 사이에 전례 없는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불안 너머에는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악순환은 스스로를 먹여 살립니다. 모든 숙청은 전선을 약화시킵니다. 약화된 전선은 더 많은 실패를 낳습니다. 실패는 더 많은 숙청을 가져옵니다. 이 나선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며 아무도 이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 크렘린 내전은 외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련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푸틴의 꿈은 이상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강력한 초강대국 대신 우리는 전선에서 녹아내리며 자신의 장군들을 감옥에 가두려는 편집증적인 정권을 보고 있고 동맹국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내부 안정성을 믿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그 신뢰가 이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라는 자체 봉쇄 위기 속에서 모스크바의 지원을 기대하지만 모스크바는 자체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탄약을 보내지만 받는 전략적 보장의 배경을 묻고 있습니다. 외부의 힘은 내부의 안정성에 의존하며 현재 내부의 안정성은 환상에 불과하다. 푸틴이 이 전쟁에 들어갔을 때 믿었던 한 가지는 그의 장군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내부 전쟁은 외부 전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군들이 몰락하고 엘리트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젊은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인터넷이 끊기고 과조제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블로거들이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악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숙청은 전선을 약화시킵니다. 약한 전선은 더 많은 숙청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숙청은 전선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25년의 권력 경험을 가진 푸틴은 모든 움직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정권이 압박에 의존할수록 더 많은 적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탈린도 시도했지만 첫 해에 거의 실패했습니다. 사담도 시도했지만 그를 방어할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더 이상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렘린 내부에도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쿠데타나 갑작스러운 붕괴를 가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이 균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가 진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의 소란이 이제 거리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학적 경고는 구체적인 경제적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공식 수치에 미화된 모습과는 달리 러시아 경제는 전쟁의 4번째 해에 구조적 파산으로 미끄러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설치류처럼 사람들의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으며 특히 버터와 계란 같은 기본 식품의 가격 상승은 시민 불안을 촉발하고 있다. 기업 파산과 대량 해고는 이제 제재의 결과뿐만 아니라 전선에서 인적 자원의 고갈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100만 명 이상의 러시아 남성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면서 노동시장에 대체할 수 없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푸틴이 벙커에 숨고 쇼이구 같은 엘리트들이 서로 폭격하려 하며 그들의 자녀들이 전선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위대한 러시아라는 서사는 생존 본능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반은 엘리트들 간의 갈등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위에서 단결이 없다면 아래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카라체프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는 쇼이구에 대한 암살 시도를 봅니다. 그는 푸틴이 쌍둥이 사무실에 숨어서 생긴 권력 공백을 봅니다. 그는 이제 엘리트들이 포스트 푸틴 시대를 준비하며 서로를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다. 쇼이구의 묘지에서의 폭탄과 카라체프의 보고서에 있는 경고가 결합되면 그림이 명확해진다.
러시아의 시스템은 외부 압력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이 위기의 해부학을 이해하려면 모스크바의 권력 피라미드가 어떻게 균열되고 조각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에 대한 암살 시도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FSB, 연방보안국과 군대, 국방부, 지하유 간에 진행 중인 조용한 전쟁의 시끄러운 발현입니다. 이 갈등은 러시아 현대사에서 가장 위험한 전략적 체스 게임이며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묘지 음모 뒤에 우크라이나 흔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약점은 FSB가 자체 내부 작전을 은폐하는 전술 마스키로브카로 읽힐 수 있습니다. 만약 연방보안국이 정말로 이 공격을 막았다면 이는 쇼이구에게 우리가 당신을 구했다. 당신의 생명은 우리 손에 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연출된 연극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공격이 연방보안국 내부의 파벌에 의해 계획되었고 다른 부서에 의해 드러났거나 무능력으로 인해 노출되었다면 이는 보안 서비스 내의 분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시나리오든 푸틴의 수직적 권력 구조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으며 수평적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푸틴의 위치는 중재자에서 관찰자로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쌍둥이 사무실로의 후퇴는 이러한 갈등을 관리할 능력이 줄어들었거나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엘리트들이 차르가 약해지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정의와 안전을 확보하려고 나섭니다. 쇼이구를 겨냥한 폭탄은 테이블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 파트로셰프, 보르트니코프, 졸로토프 등에게 보내는 피해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내부 갈등은 러시아 국가 기구를 마비시키고 있다. 장군들과 정보 수장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집중하는 대신 모스크바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 바쁘다. 지휘 계통은 불신의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다. 장군이 내린 명령이 현장에서 실행될 것인지 아니면 그 명령이 실제로 함정인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쇼이구 사건은 이 폭이 이제 치명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꽃병에 있던 그 폭탄은 단지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가의 제도적 통합성을 파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한마디로 무서운 그림이 나타납니다. 러시아 연방은 현재 유령 정부 체제 하에 있습니다. 이 용어는 지도자가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기능적으로 시스템과 단절된 상황을 설명하며 국가가 관성과 두려움에 마비되어 머리 없는 몸처럼 작동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푸틴은 그가 지은 쌍둥이 사무실의 베이지색 벽 안에서 보고서를 통해 전쟁을 관리하려고 하지만 실제 러시아는 인플레이션 줄, 묘지 폭탄, 드론 공격의 불길 속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다. 이것이 전략적 체크메이트 위치이다. 푸틴이 모스크바로 돌아가면 암살과 쿠데타의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쇼이구 사건은 이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벙커에 머무르면 그의 권위는 약화되고 카라체프가 경고한 내전의 역학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두 움직임 모두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는 교착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이러한 내부 모순을 심화시키는 데 기반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공격이 있을 때마다 푸틴은 벙커로 조금 더 밀려난다. 푸틴이 벙커로 물러나면서 엘리트들은 방황하며 서로를 공격한다. 이는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적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전략이다. 이 시나리오는 또한 푸틴이 20년 넘게 구축해온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의 종말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위기 시에 무대, 광장, 최전선에서 그들의 지도자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민은 이제 동일한 무대 설정에서 촬영된 편집된 비디오에서만 그들의 지도자를 봅니다. 그 결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앞바다의 유조선, 전선의 손실, 경제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은 크렘린의 중심에 있는 이 거대한 공허의 부작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스크바를 떠나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 대피소에 자신의 권력, 명성, 그리고 러시아의 국가 존엄성을 남겨두었습니다. 역사는 궁전을 벌인 왕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 중 어느 것도 행복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크렘린은 비어 있으며 정치에서 공백은 항상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각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비디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